오늘 1부에서는 합격 생기부 절대 원칙 탐구력의 저자이시고 대학 입학사정관 의무 연수 강사이셨으며 현재 팀 유니온 교육연구소 소장이신 박정준 대표님을 모시고 변화하는 입시 경향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초등 시기에 키워줘야 하는 핵심 역량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전반적인 초등 시기 학습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정준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대표님 화면이 지금 안 켜져 있어가지고요.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올까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소개받은 박정준입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강의하는 중간에 그 내용들 보면서 대답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중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팀 유니온 소장을 하고 있고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오산고는 아마 학창 시절에 역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학교이고요. 뭐 3회 졸업생이 김소월, 4회 졸업생이 백석 뭐 이런 시인들 배출한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다양한 기관에서 진학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주제탐구와 독서 관련된 수업을 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저를 아무도 몰라서 단행본 책을 2권 정도를 냈고 올해 2월 달에 초등학생을 위한 탐구력 책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탐구력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이 조금 잘 나가기도 해서 그 책을 낸 이후에 지금은 약간 다양한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하면서 탐구력 관련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TV나 교집합 스튜디오,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니브 클래스나 뭐 이병훈 소장 TV, 뭐 가든 패밀리, 뭐 여성동화 이런 데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언론사와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진행했는데 전국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하면서 주로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거냐,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문제를 보통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기관이나 학교에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뭐 중앙일보 같은 언론사랑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교에 나가고 뭐 코엑스에서 하는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학교 내지는 대학이랑 같이 캠프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네요. 그래서 대학이랑 주관하는 주제탐구 캠프도 했고 언론사랑 하는 캠프도 하고 있고 지자체랑도 하고 있고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학교들이 작년에 나가서 저희가 같이 캠프를 하거나 교사 연수를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만들어야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캠프들을 통해서 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밖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 전국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일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넣었던 친구들의 학생부가 이제 구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는 다 붙고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10년, 15년 이상을 데이터를 모으고 뭐 계속 학생부를 읽고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면 학생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대학에서 좋게 평가하고
이런 내용이 없으면 또 안 좋게 평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보면 먼 얘기잖아요. 먼 얘기인데 문제는 미래 교육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대학 입시 제도는 아마 자녀가 대학을 갈 때는 약간 또 변해 있을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는 입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확실히 이제 부모님 때 초중고에서 배우는 내용 내지는 그때 받은 교육 방식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부모님 때와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2022 교육과정 그리고 아마 자녀가 대학을 들어갈 교육과정에서는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학의 가이드북을 분석해 본 건데 학부모님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 수시가 많이 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시험 본 만큼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 중에 국가 주도의 표준화 검사를 실시해서 대학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좀 그런 편이고 전체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정성평가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거 그냥 운으로 뽑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아니면, 누가 뽑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가 뽑히는지, 모르는 전형, 깜깜이 전형은 절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전문적인 입학사정관 교육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아마도 학생부를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어른의 관점에서 학생부를 봐도 얘가 얘보다는 대학에 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친구인데 라는 거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고 또 대학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는지 평가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실 내용은 이제 서울대에 지원했던 같은 학과에 지원했던 서로 다른 아이의 입시 결과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고등학교 학생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또 다르죠. 이게 고등급제 때 성적표고요. 지금 고1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여기에서 몇몇 정보가 사라지고 몇몇 정보는 또 추가되고 하는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입시 결과는 고등급제에서의 입시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게 1학년 때 성적인데 왼쪽의 아이랑 오른쪽의 아이가 서로 다른 아이입니다. 왼쪽의 아이의 1학년 성적, 1학기, 2학기 성적. 오른쪽 아이의 1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입니다. 다시요. 이제 2학년 걸 볼 거거든요. 2학년 성적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성적이에요. 혹시 학부모님들 채팅창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답변을 어, 해줘 보시겠어요? 왼쪽 아이가 대학에서 더 선호하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오른쪽 아이가 대학에서 더 선호하는 아이일까요? 이 학생부로는 한 명은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거든요. 지금 두 분이 대답해 주셨는데 우선은 왼쪽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교사를 대상으로 제가 연수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선생님들도 보통 왼쪽을 고릅니다. 학부모님들도 거의 한 70%, 80% 이상은 왼쪽을 고르고요. 오늘 제가 아주 많이는 아니고 질문을 몇 개 정도만 드릴 건데, 어, 지금 질문에서는 왼쪽을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유는 뭐 별게 아니고요. 틀렸으니까요. 뭐 틀린 게 좋아서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대부분의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다 왼쪽을 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의 입시는 어,
왼쪽의 학생보다 오른쪽에 있는 학생을 더 선호합니다. 왼쪽, 오른쪽 다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뭐 전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아니에요. 둘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왼쪽이 더 좋아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수학 심화를 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이걸 볼까요? 저는 질문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도 오프라인처럼 질문 받아가면서 설명회나 뭐 이런 강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왼쪽의 아이를 보면요. 우선 이 아이는 응용생명화학과를 가는 친구죠. 응용생명화학과를 가는 친구면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수학이랑 과학 과목을 잘해야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과이죠.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1학년 때 성적을 보시면 둘 다 수학 과학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도 오른쪽 아이는 과학이 95점을 받았네요. 2학기에는 1학기에는 89점, 수학도 2학기에는 89점인데 1학기에는 86점? 못하는 건 아닌데 아주 잘한다고 보긴 어렵네요. 근데 왼쪽의 아이가 어떤지를 보세요. 평균이 49.8점인데 이 친구가 받은 수학 점수가 71점이란 얘기예요. 아래의 성적표를 보세요. 평균이 52점인데 수학이 2학기 때도 74점이네요. 과학은요? 1학기는 82점, 2학기는 85점. 그러니까 양쪽 다 수학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수학을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과학도 마찬가지죠. 네, 2학년이 됩니다. 근데 2학년이 됐을 때는 왼쪽 아이는 내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져요. 오른쪽 아이는요. 근데 왼쪽 아이는 내신이 오르기 시작하죠.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그래프 그리면 상당히 대학에서 좋게 보죠. 이 친구 3학년 때는 5일 등급을 맞습니다. 그러면 왼쪽 친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이 1.6이에요. 지금 5등급제에서 1.6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지금 1학년들은. 그런데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라고 가정하면 9등급제에서 1.6이면 전교한 2등 하는 겁니다. 왼쪽에는 공부를 꽤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오른쪽 아이는 9등급제에서 2.9예요. 왼쪽은 1.6, 오른쪽은 2.9.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왼쪽을 골랐을 때는 대부분 이유가 왼쪽 애가 성적이 등급이 더 좋잖아 인 거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을 숫자만으로 보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 숫자에 담겨 있는 의미라든가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요. 물론 정성평가를 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부분만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선 수학이요. 1학년 때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2학년 되니까 이 친구 수학이 극복이 되나요? 평균이 55.3점인데 수학 원이 68점이에요. 그다음 자연 계열은 그게 화학에 관련된 학과든 생명공학에 관련된 학과든 일반적으로는 물리가 더 근본입니다. 모든 학문 계열에서. 근데 물리가 평균이 58점인데 이 친구가 77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왼쪽 친구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2학년, 3학년 가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한 친구인데 안타깝지만 진학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한 역량은 오히려 떨어지는 친구인 거예요. 저는 이 친구였다면 저는 학과를 생명 쪽으로 바꿨다든지 화학 쪽으로 바꿔서 지원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원점수가 2학년 오면서 화학이나 생명 쪽이 거의 99점, 97점 학기마다 편차는 있지만 일반적인 화학 생명에서는 이 친구가 역량을 조금은 그래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응용생명화학부보다는 일반 화학과라던가 자연과학대학으로 원서를 썼으면 저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른쪽 친구를 보세요.
수학 원, 투를 우선 이 친구는 한 학기에 배우죠. 왼쪽 친구는 수학 원을 1학기에 배우고 수학 투를 2학기에 배우는데 오른쪽 친구는 수학 원, 투를 한 학기에 배워요. 그런데 수학 원, 투를 한 학기에 배우면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아이는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거고 2학기 때도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건데 오른쪽 아이는 수학 1, 2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공부해서 1학기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사실은 오른쪽의 교육과정은 주로 전사고 아이들이나 자사고 아이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만 봐도 어느 학교의 아이들이 좀 더 우수한 아이들인지를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우상향이나 수학 성적, 물리 이거는 그냥 자연계열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가 특별히 많이 본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자연계열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초학업 역량으로도 많이 보는 게 맞는 겁니다. 학부모님이 대화창에 써주셨는데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오른쪽의 친구는 문학이랑 영어를 보면 1학기예요. 문학이랑 영어를 되게 못하네요. 4등급밖에 안 되잖아요. 9등급제에서 4등급이면 되게 못하는 겁니다. 등급을 보면요. 그런데 문학이랑 영어의 원점수를 보세요. 몇 점의 4등급이에요? 93점의 4등급이고 95점의 4등급이네요. 그러면 오른쪽 아이가 4등급이니까 공부를 되게 못하는 애야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 학교는 시험 문제를 보통 2개나 3개만 틀리면 4등급이 돼버리는 학교인데요. 평균과 이 친구가 받은 원점수를 보세요. 왼쪽의 학교랑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 학교가 평균이 훨씬 높아요. 표준 편차는 더 낮죠. 표준 편차는 큰 게 좋은 건가요? 작은 게 좋은 건가요? 작은 게 좋아요. 지금 자녀들의 입시에서는 우선은 지금은 표준 편차는 반영이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고2, 고3 아이들한테 반영이 돼요. 근데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집단이 균질하다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들이 특징이 평균과 원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집단이 더 약간 교육 과정을 놓고 볼 때, 고사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좋은 학생들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1, 2를 1년 동안 배우죠. 왼쪽의 학교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7, 80% 이상의 학교는 왼쪽 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근데 오른쪽 아이는 1학기 때 수학 1, 2를 다 이수해 버렸기 때문에 2학기에 가면 미적과 확통을 미리 배우죠. 그러니까 왼쪽의 아이가 3학년 가서 배우는 걸 오른쪽 아이는 2학년 때 수학까지 다 두 과목씩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목 이수나 아이의 수준 측면에서는 등급은 낮지만 오른쪽 아이가 더 좋은 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다 숙지하고 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지금은 위와 아래예요. 위에 있는 아이가 선택한 과목, 아래에 있는 아이가 선택한 과목을 보면요. 선택 과목은 위에 아이가 더 잘 들은 걸까요? 아래 아이가 대학에서 더 좋게 평가받도록 잘 들은 걸까요? 위에 아이가 선택한 과목들과 아래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명을 보시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라도 어느 과목이 좀 더 심화도가 있고 대학에서 선호하는 과목인지 학부모님들이 짐작해 보실 수는 있거든요. 위에 아이가 그런가요? 아래 아이가 그런가요? 아래 아이가 그렇죠. 아래 아이가 지금 위에 아이가 실업류 과목을 3학년 때 한 과목을 듣잖아요. 근데 아래 아이는 어때요? 그걸 2학년 때 물화생을 다 듣고 세포생물학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아래 아이가 훨씬 더 고급 과목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래 아이가 오른쪽 아이였거든요. 앞장에. 여기서부터 또 갈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서술어예요. 이 서술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술어를 보시면 왼쪽의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오른쪽의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어디가 더 좋은 학생부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학생이 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부터는 좀 뻔해지죠. 학종이 아까 말씀드린 1.6과 2.9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웬만하면 왼쪽이 뽑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권은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대구 이런 그래도 수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든지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거나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지역이 있는 학교군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정시학교만 놓고 생각할 때는요. 학생부 1.5만 넘어가도 애들이 다 정시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제 그 학교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휘문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2년 연속 펑크가 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여전히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펑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의 학교는 수시로 대학을 보내는 지역의 학교거든요. 그런 학교에서는 내신이 2점대 초반이나 중반이어도 둘 다 농어촌 기회균형 아니라 일반 전형이거든요. 2점대 중후반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합격시켰다라고 하면 서울 경기권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걸요. 어떤 학교가 그렇게 보냈어? 뭐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 내신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평준 학교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평준화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비평준 우수학교라든가 학군지 학교는 아니에요. 왼쪽 아이는 제주도 아이고 오른쪽 아이는 충청북도 아이입니다. 근데 왼쪽은 오른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서술어가 다르죠. 왼쪽에는요 3년 내내 느끼다가 끝나요. 오른쪽 아이는 제시하고 규명하고 이러잖아요. 서술어가 주는 질감이 다르지 않나요? 오른쪽 아이가 학생부를 볼 때도 그래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인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전히 오른쪽이 좋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숫자로 보이는 성적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부의 키워드,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학생이 선발되는 시대에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수학 세특 전체가 아니고요. 수학 세특의 앞부분이에요. 도입부요. 전부 다 수학 세특이에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그러면 이 학생부는 왼쪽 아이의 학생부일까요? 오른쪽 아이의 학생부일까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칭찬을 적어주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누구한테나 성적이랑 상관없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냥 누구한테나 해줄 수 있는 말을 좀 진부하게 칭찬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 문구는 별로 안 좋은 문구인 거고요. 아니야, 근데 이 정도만 써줬어도 상당히 좋게 써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이 학생분은 좋은 문구예요. 지금은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이 좀 갈리네요. 왼쪽이 생각보다 많네요. 대답을 아주 많이 해주신 건 아니지만 이 학생부는요. 또 마찬가지로 왼쪽을 고르신 분들은 오늘 강의 잘 들어오신 거예요. 아까 1.6을 고르시고 이건 왼쪽을 고르셨으면 더 잘 오신 거예요. 이 학생부 키워드는요. 오른쪽의 학생부의 키워드입니다. 나는 이거 좀 진부하게 바라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진부해요. 문구가 이거 진부한 겁니다. 근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매우 진부한데 좋은 문구요. 다시요. 이거는 왜냐면 수학적인 역량을 표현한 건 아니에요. 아까 도입부라고 얘기했잖아요. 태도에 대한 기술이에요. 태도. 이걸 고려대학교 사정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그냥 한 문구 정도만 놓고 평가하자면 이 문구는 좋은 문구가 아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여러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언급해줘서
얘가 수업 시간에 보이는 모습이나 장점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면 이 학생에 대한 호감도나 긍정평가도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게 고려대학교 사정관의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그런데 서울대학교 사정관은 어떤 얘기를 한 적도 있었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태도만 봐도 뽑을 수 있다. 끝.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이 좋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활동에서 보이는 역량이 뛰어나요. 그러면 서로 뛰어난 애들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애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태도에 대한 기술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왜? 대학에 와서도 그렇게 공부할 거니까요. 근데 태도는요, 생각보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신박하게 쓰기가 어렵죠. 이런 거요.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 아주 뻔한데 이런 것조차도 여러 번 쌓이면 좋은 문구가 됩니다. 내지는 필기를 잘하는 걸 어떻게 창의적이고 신박한 문구로 써줘요? 필기를 잘해.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항상 소통하며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아이야. 질문을 잘해. 토론을 잘해. 발표를 잘해. 이런 말들은 문구로 만들어 놓고 나면 좀 뻔한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나 써줄 수 있는.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20년을 근무했지만 이런 말들은요. 성적이 낮아도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애들, 질문 많이 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써주는 말인데 성적이 좋더라도 그냥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한 애들한테는 써주는 문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래교육의 방향은요. 이런 협업적인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앞에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부 키워드는 오른쪽 학생의 키워드였던 거예요. 입시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일산에 있는 친구 얘기예요. 일산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좀 봐줬던 친구거든요. 3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라고 보낸 거죠. 3학년 때 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보면 이 친구는 어느 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였을까요? 수학에서 역삼각함수의 증명을 하고 입실론 델타 논법, 이의 수렴성, 또 기하 벡터 배우면서 기하 배우면서 벡터의 표현의 확장,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과 상대론, 그다음에 전자기하, 자연어 처리, 오일러 회로, PID 제어, 파이썬 활용, 이미지 처리, 물체 충돌과 에너지.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넓게 볼 때는 전기전자공학부를 준비한 애입니다. 컴퓨터공학부가 범위가 조금 더 좁죠. 근데 전기전자공학부가 더 넓어요. 그래서 전전공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려고 컴퓨터공학 스펙을 조금 더 쌓아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요. 학종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학종은 잘 보내주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잖아요. 이 학교는 학생부를 잘 안 적어준대요. 막 이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뽑는 학종이요. 기재로 뽑히는 게 아니라 주제로 뽑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15년, 20년 동안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그걸 증명해 왔던 거거든요. 저는. 기재가 좋아서 뽑히는 거면 학교나 교사를 뽑는 거죠, 학종이. 물론 기재가 좋으면 안 좋은 것보다는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긴 해요. 근데 기재만으로 뽑진 않죠. 주제가 어떤 걸 골라가면서 얘가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했느냐를 보는 건데 이 친구는 일산에 있는 공립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이 학교는 생각보다 정시에서는 대학을 아주 많이 가지는 못하는 학교입니다. 수시도 스코어가 교과에서는 좀 나오는데 종합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3학년 때 우선 카이스트를 붙었어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카이스트를 최초 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딜 붙었냐면 고대를 붙었는데 전기전자공학을 붙었는데
최종 합격도 했거든요, 이과는. 근데 전형이 뭐냐면 계열적 합형으로 붙었어요. 대입 전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학종이 두 개거든요. 학업우수형은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붙는 거고 계열적 합형은 영재고 과고 애들이 주로 붙는 전형이에요. 이게 대학 중에 이렇게 학교 유형을 지원 자격은 다 열려 있지만 선발되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 유형이 구분되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전형은 과고랑 영재고 합격자 비율이 70.9%잖아요.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11%밖에 못 붙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1.8%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아이인데 과고 영재고 애들을 속된 말로 하면 스펙으로 이긴 거잖아요. 이 친구는 서울대도 붙었고 나중에 고려대도 반도체학과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좋다 나쁘다. 물론 좋으면 안 좋은 것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지만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입시가 아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이라든가 탐구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입시를 자녀들 때도 치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런 탐구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은 이런 일도 겪어요. 이 친구는 청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거든요. 대구에서 아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대구에서는 청도가 익숙한데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는 청도를 카페가 아주 많긴 하지만 많이 가진 않죠. 요즘에 인구 절벽이 와서 청도도 한 학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뭐 100명 이하 막 이렇거든요.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합격한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는 2학년 때 동물복지를 읽고 책을 읽고 활동을 했죠. 그리고 중간에 추가 질문을 보면 축산에 있어서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아파트를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공장형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한 에틸렌 관련 실험을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하면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이 친구 올해 이거 서울대 면접 봤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한 2시까지 다른 친구들 막 질문을 받아주다가 아침 6시에 이 친구 청도에서 멀리서 올라와가지고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전화 카톡 보내서 잘하고 오라고 얘기해주고 보냈는데 서울대는 8시 반에 입실인데 그러면 9시에 면접 시작하거든요. 9시에 면접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9시 17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 요 저녁에 선생님 메시지 받고 나름대로는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3년 내내 나가주는 함께하는 학교거든요. 청도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전국에 이렇게 나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상고라든가 뭐 경기외고 뭐 여러 학교들을 지금도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이 친구랑 같이 한 건데 밑에 8시 35분에 저녁에 그 학교 선생님이 보내준 말이에요. 저 말이. 돼지복지 책으로 탐구했는데 저자가 면접관으로 오셨네요. 아까 저 책 질문한 게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얘가 읽은 단행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운이죠. 어떤 사람이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하겠어요. 근데 완전 운은 아니고 저는 노력해서 만든 운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친구는 2학년 때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 책을 읽을 때 서울대학교 본인이 지원할 학과의 교수님이 쓴 단행본 책들을 읽었거든요. 주로. 그래서 어느 저자가 들어올지 뭐 어느 선생님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면접장에 들어갔더니 이 친구도 극복하고 합격이 됐고요. 근데 이 친구가 놀라웠던 건 왼쪽에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서울대를 붙었는데 오른쪽에 건국대학교 학종으로 수의대를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 내신이 1.5가 좀 넘어가는 내신이었기 때문에 1.5면 내신이 되게 좋지요. 근데 수의대로 따지면 건대가 전국에서 한 2위는 하잖아요. 서울대 다음으로 쳐주긴 하니까 이 친구 내신에 수의대를 합격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한다든가 탐구력을 보이고 책을 어떻게 읽고 그걸 가지고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입시가 달라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1부터 미리 진학하기 위한 전공을 정해놓는 게 좋으냐? 사실은 이 전공은요, 지금도 질문해 주셔서 답변 드리는 건데, 이 전공은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그러면 정해놓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전공의 방향성은 잡아놓는 게 필요하죠. 인문이냐 자연이냐 정도면 돼요. 학과도 나오면 나쁘진 않은데 실제 지원하다 보면 학과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 대단히 많이 바뀝니다. 합격하기 더 좋은 학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공보다는 계열이나 분야 정도를 잡아놓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남양주의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남양주의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인데 농어촌이 아니라 저도 교직에서도 처음 봤고 현재도 처음 봤는데 올해까지 처음 봤는데 올해 합격생이거든요. 계열적 합평에서 경영학과 붙은 거는 저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이과는 가끔 계열적 합평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붙는데요. 문과는요. 특히 경영대학은 국제고라든가 외고 애들이 대부분 합격하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만 좋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도 합격을 합니다. 얘는 올해 저희가 주제탐구 프로그램 운영하고 캠프 운영하고 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함께했던 중학교 애가 명덕외고 합격했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고 얘는 국제고에서 서울국제고 합격을 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요. 이 친구는요. 2학년 때 영어가 B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 사실 영어가 B가 나오면 명덕외고라든가 대원외고 내지는 국제고들에서는 특히 B가 나오면 합격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1.6은 떨어지고 2.9는 붙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B가 나오면 국제고를 합격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붙는 거냐? 고입이든 대입이든 지금은 무조건 탐구력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탐구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탐구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교과종합 논술 정시가 있죠.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인데 자녀가 대학을 갈 때도 이 큰 틀은 아주 많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선발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많이 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교과 성적이냐 역량이냐 이런 얘기만 있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교과와 종합은 모양이 거의 같아졌어요. 그런데 서류평가 괄호 안에 내용이 다르죠. 교과는 교육과정이랑 세특을 많이 보고 종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전체를 종합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교과종합과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는 교과 성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같이 보고 뽑는다. 논술의 정시가 또 있죠. 논술은 논술 실력과 더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지고 선발이 되고요. 정시는 수능을 가지고 뽑는데 요즘의 변화가 뭐예요? 이거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정시가 수능만으로 뽑는 건데 지금 꽤 많은 대학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보고 뽑는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논술을 제외하면 교과종합 정시 모두 다 서류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서류 평가의 서류가 뭐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입에서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드는 건 필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요. 학군지 학교들이 현역이든 N수생이든 많이 노리는 전형은 원래는 논술의 정시였어요. 원래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종합의 정시를 더 많이 노립니다. 학군지라고 하더라도요. 우선 선발하는 인원이 많고요. 예전의 종합전형은
할 게 너무 많아서 종합전형을 학군지 애들은 안 노린 거예요. 차라리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인문사회 공부 열심히 하고 글쓰기에서 논술을 하지 종합으로 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종합하다가 정시 준비도 안 돼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종합전형이 할 게 많이 없어졌어요. 부모님들 예전에는 자녀 데리고 박물관 갈 때 몇 년 전만 해도 박물관에서 방학 때 봉사활동하는 고등학생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지하철 탈 때? 요즘엔 거의 안 보이죠. 왜냐면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건 반영인데요. 학교 밖에서 하는 건 미반영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지금 학교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대회가 다 사라져 있거든요. 예전에 학교마다 대회가 막 100개, 200개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회가 없어요. 이유는 대입에서 수상이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내지는 예전에는 대학교 가려면 동아리도 3, 4개씩 가입해서 했어요. 학종으로 대학 가려면. 근데 지금은 하나, 정규 동아리 하나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준비하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라든가 교육과정이 바뀐 부분 막 이런 것들 생각할 때는 모든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논술의 정시가 아니라 종합의 정시를 노리는 건 강남이나 특히 대치동이나 뭐 나머지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휘문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상 받은 애는 몇 년 되게 오래 전일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수상이 반영될 때도요. 외부상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장관상을 받았다고 대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 친구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이나 뭐 이런 데를 갔겠죠. 올해 세화여고가 뒤집어졌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세화여고가 되게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설명회 때. 올해 세화여고가 강남에서 나름 제일 잘 보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를. 수시에 서울대를 6명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6명 중에 3명이 서울대 의대입니다. 숙명여고, 진선여고도 2명까지는 보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의대만 한 해에 현역 친구를 3명을 보낸 적은 없어요. 이거는 3명이 뭘 대단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의대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학교에서 3명이나 보낸 건 엄청나게 잘 보낸 거거든요. 근데 세화 여고가 그랬던 적은 또 특별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세화 여고가 좋아질 거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건 일은 세화 여고가 교육과정을 다 바꿔놨어요. 수시형으로. 근데 그런 배경에 세화 고등학교에 있던 의대 전문가 선생님 유명하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 2분이 세화여고의 교감 선생님으로 가고 수학 선생님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세화여고가 수시 준비가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있어서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첫 해부터도 막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한 해에 3명을 갔대라고 할 때에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런 수시는 다 현역이 붙어요? N수생이 붙어요? 현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시는요, 합격하는 비율이요, 인서울대학이면, 정시는 인서울대학이면 한 3대 7 정도예요. 현역이 3이고 N수생이 7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1000명을 뽑으면 현역은 300명밖에 못 붙어요, 전국에서. 700명 정도가 N수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막상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군지 학교들조차도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물론 있지만 입학 스코어를 따져보면요. 생각보다 현역은 대부분 수시로 상위권 대학을 많이 가왔습니다. 그간에도.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시로 전환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에도 중동고라든가 상문고 교육과정을 보면 이미 약간 수시형으로 바꿨고 그래서 학군지 학교들도 수시형으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대학을 가는 방법은 교과종합 논술 정시가 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여기에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높여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향 지원이 가능한 전형은 두 가지거든요. 지금 논술이라고 두 분이 답변을 해주셨고 수시, 학종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답은 논술이랑 학종이요. 답은 논술이랑 학종이요. 교과 전형이랑 정시는 정성평가를 하거나 서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받은 대로 가는 성격이 강한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을 상향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죠.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수능 점수 받은 대로 가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시를 상향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스나이핑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반화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긴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면 논술의 종합인데요. 논술은 제가 EBS에서 논술을 한 3년 넘게 강의를 했거든요. 교사였을 때. 제가 논술할 때 방송 경고를 2번 정도 받았는데 첫 번째 방송 경고가 뭐였냐면 제가 논술 강의하는 50분 동안 논술하지 말라는 소리를 PD가 세다가 포기했다는데 한 13번인가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논술로 대학 가는 애들이 듣는 논술 강의인데 논술하지 말라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하냐고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받은 건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논술은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2명만 붙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통계를 이거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2.2% 2명 중에요. 70%가 N수생이에요. 그래서 논술은 약간 현역보다는 N수생들이 노리고 합격하는 전형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정시를 노리는데 수시를 아예 노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변수를 없애려고 교과종합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힘드니까 논술의 정시를 노렸단 말이죠. N수생들이. 그러면 현역이 높였어야 되는 전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전형이요. 그래서 지금은 현역일 때는 종합의 정시를 노리는 전략으로 대부분 학군지 학교들도 전략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정시로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애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맘먹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게 되는 경우지 지금 애들이 약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힘든 게 내신이 조금 낮아도 10% 안에는 2, 3학년 때도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 애들이 내신을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대치목동이나 대구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게 수능 강의는 폐강돼 버리고요. 2학년 때도 내신 강의는 활성화돼서 막 대기를 할 정도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내신이 1학년 때 포기가 되면 1학년 겨울방학이나 2학년 갈 때는 대부분 다 수능반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수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능 강의도 오히려 많이 있지도 않고 폐강이 많아진 이유가 종합의 정시를 노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과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를 보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교과 전형 왼쪽을 보세요. 2026이 올해 대입이에요. 2027이 이제 올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의 전형이죠. 2028이 올해 고1이었던 고2가 되는 학생들의 대입 전형이에요. 이게 4월 달에 발표되죠. 2028 대입은 아직 어떻게 할지 발표가 안 나 있어요. 지금 2026부터 왼쪽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처럼 학생부를 보는 대학이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생각보다 많죠. 고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가 지금 보고 있고 시립대, 숙명여대가 합류했고 2028 되면 약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학부모님들 정시에도 학생부 봐 이런 대학 간혹 이런 얘기 간혹 들으셨죠? 근데 그게
고교 학점제부터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고교 학점제부터가 아니라 2026 대입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시요. 2026 대입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연고, 서성한 중에 서강대 빼고 모든 대학이 학생부를 보죠. 물론 반영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상위권 대학은요, 특히 인서울 대학은요, 사소한 요소에서 갈려요. 정시에 상담을 받았더니 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교육청이나 뭐 코엑스에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받거나 했는데 여러 사람이 다 이 정도면 이 대학 붙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원서를 썼어요. 정시를.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이건 부모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그러면 그 친구는 몇 문제 차이로 떨어졌을까요? 정시는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시에 학생부가 들어왔던 건 실질적인 영향력은 작은 게 팩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길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7에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가 합류했고요. 2028에 건대가 합류했고 경희대도 확정됐어요. 이러면 지금 인서울 주요 대학의 대부분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보려고 한다. 아우 나는 안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냥 수능만 가지고 뽑지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요 이제 인서울 대학들도 모집을 약간 걱정해야 되는 대학들이 많아졌거든요. 학생 수도 워낙 줄었고 거기에 정시로 뽑은 애들이 어느 대학이든 간에 너무 도망을 많이 가요. 뽑아놓으면 반수하고 재수하고 뭐 한다고 애들이 정시로 온 애들의 3분의 1이나 절반 가까이가 도망갑니다. 그게 대학 운영에 나름대로 되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어, 서류 전형의 요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서류의 요소, 그러니까 학종의 요소를 모든 전형에 포함하면요. 뽑아주면 애들이 안 도망갑니다. 그리고 학과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쓰죠. 지금까지의 정시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학과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만 사실은 학과를 보고 합격할 수 있는 과를 보는 성격이 강한 전형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시조차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내가 1, 2, 3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준비해온 학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광운대학교에서만 이게 연구한 대학이 우선 광운대밖에 없어요. 광운대학교에서 보여준 자료예요. 유일한 자료입니다. 9등급제 성적을 5등급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라는 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교육과정이 바뀌고 등급제가 바뀌면 유리한 게 또 바뀌는 거예요. 자녀 때는 또 등급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등급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절대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활동이나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등급이 안 중요해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5등급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24 때가 9등급제거든요. 그걸 오른쪽에 내신으로 5등급제로 바꿔본 거예요. 등급의 차이가 이제 등급제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모두가 예상하기로는 예를 들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라고 쳐봐요. 그러면 전교 1등부터 10등은 그냥 공부 잘하는 순서기도 하니까 9등급제로 하든 5등급제로 하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잘하는 애가 잘하는 건 똑같지 뭐.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왼쪽에 2.53이었던 애가 15등이죠. 얘가 몇 등으로 바뀌어요? 60등으로 바뀌어요. 밑에 25등이었던 애를 보세요. 25등이었던 애가 5등으로 바뀌었네요. 이거 어떤 거냐면요. 포기하는 과목이 있으면 등급이 많이 안 올라요. 5등급제에서는.
골고루 잘하는 애가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어땠냐면요. 예전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영역에서 약간 특별한 애들이 1등급을 어떻게 보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10%가 내신 1등급 받기가 그러니까 조금은 쉬워진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막상 학교에 따라서 쉽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4%였을 때보다는 쉬워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인문 쪽 아이가 수학과학을 못해서 등급이 날라가요. 10%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이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인문 쪽 애가 수학과학이 2등급이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5등급제에서는 인문 쪽 아이더라도 인서울대학을 간다라고 할 때 10% 밖으로 밀리면 서울소재대학 가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과학이 약해서 등급이 확 떨어지면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자연계열 애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나 사회를 못하면 그래서 등급이 10% 안에 들어서 못하더라도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10% 밖으로 나가서 2등급이 되면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과정이 좀 전반적으로 약점이 없는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울대도 마찬가지인 게 서울대 전형이요, 정시요. 정시가 완전 바뀌는 게 점수를 합치거나 백분위를 합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서울대 정시는 등급합으로 바뀐 거 아세요? 서울대는 수능을 등급의 합으로 골라요. 그러면 제가 올해 휘문고 아이 중에 그런 애 봤거든요. 국어 만점, 수학 만점, 탐구 만점이요. 근데 영어가 89점이요. 모든 수능 문제 만점인데 영어만 89점이요. 그러면 그 친구 올해 정시에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만점에 영어 89점. 그 친구는요, 지금 입시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 가고도 남습니다. 영어 89라고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만점이면 그 친구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불수능에서. 그러니까 한 과목이 2등급 떴다고 해서 서울대 못 가지 않아요. 근데 5등급제가 되면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서울대는 등급합으로 대학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만점 아니더라도 1등급 1등과 1등급 꼴등의 차이는 꽤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그 등급 차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수 차가. 골고루 등급을 잘 맞으면 그런 애가 더 좋은 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내신 등급 따는 것과 아니면 서울대에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까지를 놓고 볼 때 지금은 숫자로 보이는 성적보다 아이의 사고력이나 탐구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쪽으로 입시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능도 자녀가 대학을 갈 때는 또 바뀔 수 있는데 이건 부모님들이 대부분 수능 세대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부모님 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순간 다 같이 시험을 봤던 순간이 있지만 왼쪽처럼 국어를 공통 과목이 있고 화작 언매 중에 한 과목을 선택. 수학은 또 공통 과목이 있고 미적기와 확통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른쪽을 보시면 전부 다 같이 전국의 아이들이 같은 과목을 시험 보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탐과 탐은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통과, 통사 전부 다 사회과학을 전부 다 시험 보고 전국의 수험생이 다 같은 과목을 시험 보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게 변화인 거죠. 대학에서는 주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보면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요즘에 제일 핫한 평가 요소가 뭘까요? 요즘에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요소는 어느 게 좀 높게 평가될까요?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대학에서 자문을 하거나 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학을 막론하고 최근에는 학업 태도와 탐구력과 전공 과목 이수 정도를 보고 뽑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학업 성취도나 교과 성취도가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인데요. 이건 안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맞는데 문제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들어온 애들은 이것만으로 변별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만으로만 변별할 거면 아까도 1.6이 붙었어야죠. 이거만으로 변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별이 되는 요소로만 놓고 볼 때는 태도라든가 탐구력이라든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서울대가 2022년에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하단의 박스가 대입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이었던 거예요. 우린 앞으로 이렇게 뽑을래 라고 하면서 노란색 글씨 3개를 강조했거든요. 교과목 이수 여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탐구활동, 마지막 세 번째가 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했느냐.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교과목 이수 여부, 탐구력, 그다음에 학업 태도를 보겠다는 거였죠. 3년, 4년 전쯤에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매년 대입 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이슈를 던져요. 근데 서울대가 말하는 게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서울대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전형안을 바꾸면 다른 대학들이 2, 3년 사이에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입시 결과를 얘기하면 내지는 입시의 방향성을 향후에 이렇게 갈 거야라고 얘기하면 주목해야 되는 게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게 될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입 평가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한 번 더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례 1과 있고 2가 1이 있고 2가 있죠. 한 명은 기계공학과에 가는 애가 수행평가한 거고 한 명은 화학공학과 가는 애가 활동을 한 거예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한 거예요? 수행평가가 위에 게 잘한 거예요? 아래 게 잘한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합사회 수행평가고 도시화 세계화를 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구하라고 했네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요,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잘한 겁니다.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요, 어느 교과목에서 해야 되는 수행평가예요? 사례 1은요, 일반적으로는 통합과학 시간에 해야 되는 수행평가예요. 근데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전공 관련 내용을 넣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과목이든 상관없이 자기 전공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교과 성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면 대학이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가든 화학공학을 가든 도시화 세계화를 물어볼 때는 아래 것처럼 하는 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을 배우면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도시화 세계화에 맞게 하되 자기 전공을 좀 섞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는 도시를 설계한다라든가 이게 기계공학과 애가 인문학적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냥 기계공학과를 간다고 도시화 세계화 문제를 할 때도 그냥 기계공학과의 전공으로만 나가는 학생부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요. 학업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구는 좋은 문구인가요? 안 좋은 문구인가요? 지금 나온 문구는 좋은 문구예요? 안 좋은 문구예요? 매우 뻔하지만 좋은 문구예요. 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맨 아래에 있는 문구요.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직 생활을 걸어요. 선생님들은. 그러면 어느 대학 사정관이 어? 나 이거 10,000번도 넘게 봤는데 또 이런 문구를 진부하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생각해요. 얘 좋은 애야. 나랑 같이 정말로 제대로 수업하고 좋은 애니까 면접 때 불러서 한번 평가해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탐구력에 대한 거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여러 대학교를 붙어요. 사실 학종이나 수시도 승자독식 게임을 할 때가 많거든요. 좋은 대학은 그러니까 좋은 아이는 여러 대학에서 합격해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런 독서 기록장 많이 쓰는 거랑 이런 식의 탐구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내내 탐구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상위대학은 독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2025년에 또 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책 읽는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선 그래서 어린 시기에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독서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주제 탐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주제 탐구하는 얘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얘기를 하려고요. 이것도 주제 탐구 관련 얘기예요. 탐구 주제를 고르고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생각보다 서로 연계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6학년 때만 해도 일반 사회에서 뭐 평화통일이라든가 민주주의, 시민참여, 삼권분립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과학에서 힘과 운동, 전기자기, 열과 에너지, 빛과 파동 이거 고등학교 거 같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로 넘어오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든가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똑같은 거 또 배워요. 빛과 파동, 물질과 구성 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중학교 때 같은 걸 또 배웁니다. 이걸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에서 또 배우고 생명과학 과목에서 똑같은 걸 또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탐구 활동을 할 때 어린 시절부터 배운 거를 선행의 개념으로 고등학교 걸 선행한다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해서 이걸 똑같은데 수준만 높아진 채로 중고로 올라가는 거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아이가 먼저 배웠다고 까먹지 않고 이걸 누적해서 쌓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딴 걸 배우고 고등학교 때 딴 걸 배우니까 우리 애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걸 먼저 배우고 있어.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에서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일까를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에 충실하되 배운 내용에서 수준을 더 높이는 방식을 자꾸 생각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시요. 이제 강의의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자녀들이 저학년이거나 아주 영유아인 부모님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 하는 질문이 고등학교 때 경쟁력이 됩니다. 이건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특히나 습관과 탐구 태도를 키워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서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그 다음, 이런 초등학교 때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든지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구분하는 메타인지가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이 중고등으로 가면서 자기주도성이 늘어서 그게 학업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아이로 만드시면 안 되고 질문을 잘하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수학적 사고력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라고 할 때요.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은 철학이거든요. 예전에는 수학자와 철학자를 구분하지 않았죠. 근데 수학은 다른 그냥 문제를 잘 푼다의 개념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이 생각의 기초 체력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였을 때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탐구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수학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탐구 활동들을 통해서 키워나가면
수학이 도전할 만한 영역이다. 이거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긍정적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점에서 수학적 사고력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럴 때 이거는 실제로 대구교대에 나온 석사 논문 중에 하나였던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학년에 추론하는 활동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 해결력이나 수학적인 태도 변화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취도를 보인다라는 게 논문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숫자 문제에 대한 답에 치중하지 마시고 추측하고 검증하고 토론하고 해서 추론을 할 줄 아는 애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수학적 사고력의 근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찰력 길러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사물이나 뭐 오감도 활용해 가면서 아이들이 사물의 특징이나 속성을 수학적으로 분류하는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기초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생활 속에서 이런 패턴을 본다든가 뭔가를 측정해 보거나 공간 감각을 느끼는 게 어린 시절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사고력을 키우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조건을 확인해보고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을, 사고의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은 건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분석하는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아이가 뭐 수학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뭘 배우는지 아실 거잖아요. 그걸 보고 집에 와서도 아이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처럼 확인하게. 근데 아이가 자존감이 높여지려면 까먹기 전에요. 배웠을 때 집에 와서 배운 내용을 놀이하듯이 질문으로 던져주고 잘한다라고 자꾸 칭찬해 주시면 애가 더 재밌어서 다음 수업이나 다음 수업에 더 집중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수학적 사고력이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입의 변화는요. 혼자 문제 잘 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많이 던져 주셔야 된다는 이유가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엄마한테 설명하게 만드는 것만큼 사고력을 키우는 때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부모님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은 여러 논문에서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이런 관찰,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에 연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발견을 질문으로 해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의 활용이요.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최근에 이런 도구의 활용 측면을 수학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대학에서도 이걸 많이 평가하거든요. 툴이 워낙 좋아진 게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놀이에 가깝게 하겠지만 이런 도구 활용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답답하다고 부모님이 먼저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과정 하나까지의 힌트를 주고 아이가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답을 남이 찾아주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힌트는 주시되 아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면 아이가 결국에는 답을 찾아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제 탐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2월 달에 책이 나오면 초등학생들이랑 부모님이 같이 하는 캠프도 지금 운영이 기획이 돼 있고 진행도 되는 지역들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대구에서도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탐구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도 하거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아담 리즈 수학과도 뭐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런 것도 기획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생용 탐구력 책이 나와서 근데 지금 이거 초등학생이 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툴을 익히고 탐구력을 키우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
훨씬 잘 해내게 되거든요. 이거는 중학생이 만든 롤모델과 관련된 탐구를 한 건데 요 중학생만 돼도 요즘에는 이 정도 수준을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장인데요. 지금의 입시는 전형이나 이런 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너무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 들으신 걸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대입이 옮겨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냥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은 탐구 역량이 있는 학생을 높게 평가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책은 질문을 주셔서 현재 나와 있는 책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읽으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팀 유니온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팀 유니온으로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면 또 책이 2권 나올 겁니다. 학생부 디자인과 자기평가서는 고등학생용이니까 따로 안 읽으셔도 되는데 탐구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탐구력이라고 교보문고에서 검색하시면 저희가 이미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고 2월 달에도 초등 탐구력으로 책이 아마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자녀 교육하는데 아마 도움이 그래도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 책을 기반으로 나중에 캠프들도 탐구력 캠프가 이제 많이 진행될 거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팀 유니온이라고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하는 활동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거 많이 보시면 좋겠고 오픈 채팅방에도 팀 유니온이라고 치시면 오픈 채팅방에 초등 채팅방이 있어요, 저희가. 초등 채팅방에 팀 유니온이라고 오픈 채팅방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런 캠프 계획이나 초등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많이 초등 전문가도 영입을 해놓은 상태여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문구인 것 같아요. 정답을 찾는 학생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학생으로 만들어 두시면 미래에 필요한 대입 전형에 걸맞고 미래 인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기도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도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추는 학생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아이를 우수한 아이로 평가하는 대입 전형으로 실제로 이미 변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자녀가 충분히 어렸을 때일수록 이런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